투자, 부동산 전문가 이윤환 대표, 이그린 투자연구소 대표, 서울시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 대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저서까지 이윤환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베스트 공인중개사 수상, 신화개발연구소 대표 신화선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안의 시기, 명철한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경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설인데요. 이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찾아뵙고 또 찾아오는 가족들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 보내실 것 같은데요. 야, 이렇게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요. 아무래도 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말거리가 되어주는 것도 이 부동산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모시고 부동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10개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관한 세법 강의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설날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2015년은 청양의 해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온순한 동물 그리고 파랑색이라는 적극적인 이미지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뭐 변수가 많은 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분이 이 해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우리 시청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성향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전문 채널을 이렇게 시청해 주고 계시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정말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화개발연구소 신화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돼가지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 복, 뭐 다른 복들은 다른 데서 다 받으시고 이 RTN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 복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8월에 또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셨고 6개월 만에 또 서로 같이 나와주셨어요. 네네. 인사 좀 같이 하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이 특집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부동산 투자 10개명과 주택 임대소득 세법에 대해서 알차고 또 유익한 시간,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이윤환 대표님의 이 부동산 투자 10개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 전해주실지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투자 10개명입니다. 10개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예전에 그 어떤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바닷길이 열린, 그건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 그때 이제 들고 갔던 어떤 경전 자체가 이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0가지인데 제가 뭐 꼭 굳이 이런 그 10계명에 비유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 정도에 대한 부분만큼은 10가지는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부동산 투자의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 특집인 만큼 특별하게 제가 오늘은 미니 세미나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10계명 하면 좀 아이러니하게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요걸 좀 이런 논점을 잘 분석하고 헤아리다 보면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작은 부분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 한번 공부하는 틀을 오늘 잡아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가
부동산 환경, 특히 이 경제를 공부하고 이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과 심리를 분석하라가 두 번째.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 이 육하 원칙이죠. 이 육하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가라라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어찌됐건 투자를 한 곳에 모아놓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계획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 이 가치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5가지를 우선 10개명 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볼까요? 자, 부동산 구매력이 양극화될 것을 예측하라라고. 초점이 이제 양극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것은 사고 싶고 어떤 것은 또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요. 어쨌든 경제 논리에서는 계속해서 양극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예측을 잘 하셔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부동산 투자액하고 기간을 효율적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예상을 하라.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시 단독 투자와 공동 투자를 병행을 하라.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벌면 나누어라. 제가 굉장히 10가지 10개명 중에서는요. 부동산 투자에서 벌면이라는 조건이지만 여러분들이 벌지 않으면은 시청하시는 분들 이외의 분들이 번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고 시청을 하시면 하실수록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이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잘하고 재테크를 잘해서 돈이 생긴다면 함께 나누어라라는 부분이 요즘은 워낙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기부 문화라든지 나눔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정착이 되고 있는 또 앞서서 많이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런 나누지 않은 그런 어떤 부동산의 부자, 마음의 부자, 또 현실적인 돈의 부자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10개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 오늘 이런 미니 세미나에서 이 10개명에 대한 10가지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나마 핵심적인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우선 부동산 환경, 특히 경제를 공부하고 이해하라라고 했어요. 자, 일단 경제를 공부하라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기인했냐면 자, 부동산이라는 시장이에요. 네. 부동산. 자, 부동산은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은 당연히 경제라는 부분 큰 틀에서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경제는 크게는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하고요. 실물이 움직이는 시장. 이 중에서 자본은 95%고요. 그리고 실물이 움직이는 시장은 5%입니다. 자, 이 실물 안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20%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이 경제의 큰 축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9%를 조금 혼이 들여다봐야 부동산에 대한 경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경제에 대한 공부만 따로 떼내서 이렇게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 머리가 아프고 아프시죠.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뉴스 없이 지낼 수는 없죠. 매일 보죠. 예, 네. 계속 뉴스를 보고 또 스포츠 뉴스,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요. 매일매일
날씨 예보도 다음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예측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뉴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예측 가능한 수치를 바라보게 하는 잣대라는 게 이 뉴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자, 부동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경제 논리에서는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요. 자, 뭐 글씨가 좀 또렷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에는 환율이라든지요. 또 통화량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주가라든지 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부동산 또 경제를 에워싸고 있는 이 큰 테두리니까 이 부분을 몰라서는 절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네. 예, 부동산 시세만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지금 설 연휴 기간에 지금 교통이 체증이 심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먼저 바라보실 거는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네. 내비게이션을 본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멀리서 위성에서 통계치를 내서 이쪽으로 가면은 빠른 길이다. 어디는 막혀 있다. 네. 이런 것까지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지금 당장 운전하는 것도 내가 좀 빠른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위성의 힘을 빌어야지만 조금 전체적인 시장을 아는 것처럼 이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이 경제, 이 위성에 대한 역할을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곧 뉴스를 바라보면서 네. 알아야 되고요. 결국은 이런 경제 성장이나 환율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고리만 찾아가면 쉽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비례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반비례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거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요. 정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고기를 먹여주고 숟갈로 떠먹여드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고기를 낚을 줄 아는 네.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셔서 이런 어떤 진지한 공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부동산 투자의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해볼게요. 자, 부동산 공급과 심리를 이제 분석하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가격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어찌 보면 공급 그리고 심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격의 중심은 여기 안에 다 있다. 물론 가격을 에워싸고 있는 아까 얘기한 경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향방을 가르치지만 이 중심에서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은 공급과 심리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서 기인했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고요. 네. 전세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또 그걸 은행에 놔둬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예, 도움이 많이 안 되죠. 금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자꾸 옮겨 탄단 말이에요. 네. 집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 공급량은 우선은 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인하는 거고 네. 심리적으로 주택을 왜 전세에서 집을 사는 매수 쪽으로 왜 안 가냐라는 부분에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분양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매시장이라든지 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시장은 차츰 이렇게 매매 금액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고 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중심선상이 있다라는 걸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가격 평가를 할 때는요 항상 이걸 원칙 삼아 가고 나머지 태도를 이해해 가면서 가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는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일단 부동산 투자의 6하 원칙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그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부동산 투자의 6하 원칙이라고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6하 원칙은 이렇습니다.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모르는 분 없죠. 무엇을, 어떻게. 네. 이런 게 왜 중요하냐. 6하 원칙의 틀을. 많은 분들이 만약에 어디서라는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지역에 편중돼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지역에 편중돼서 내가 물건을 갖고 있게 되는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이 만약에 어떻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경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싸게 사는 방법만 쫓아다니는 거죠. 네. 예. 또 무엇을 종목이죠. 내가 아파트를 가져가야 된다. 재건축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시장에만 너무 올인하고 있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6가지 원을 다 조합을 한다면 어찌 보면 크게 에워싸고 있는 큰 틀 그리고 중심에 또 나머지 5개 이렇게 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다 듬을 때는 바깥에 에워싸고 있는 Y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이걸 왜 갖고 있지? 라는 부분하고요. 이 5개의 원 중에서 가장 중심선에 있는 이 부분이 언제라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을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 건 맞나?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이걸 사야 될지 이게 돈이 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큰 중요성은 Y라는 거를 붙잡고 가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읽어간다면 부동산에 하자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엉뚱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지 않는 내 옷을 껴입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겨울철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껍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정말 그 여름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상 아까 이제 쭉 10개명 중에서 부동산 패러다임을 이해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요. 그러면 추워질수록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수록 탄탄한 부동산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네. 이제 더워져요. 부동산이 굉장히 활동성 있게 막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의 부동산을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Y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부동산에 갖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수익형이라든지 또 토지라든지 이 3가지 테마를 각각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나한테 적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은 물론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 수익형이라는 거는 내가 매월 월세 들어오는 거,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장기 형태로 그야말로 내가 연금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Y를 붙잡고 가야지만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경지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요 알찬 부동산들만 계속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뭐 말씀만 간단히 제목만 오늘 뭐 3가지 정도밖에 안 돼.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이거를 강의 시간에는 대략 뭐 한 1시간 반도 모자라고요. 2시간 정도는 꼭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따로따로 나중에 시간을 맞춰서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고민을 풀어드리는 네. 예, 제가 또 책을 낸 게 부동산 투자 6하 원칙이라는
고민상담사 이윤환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요.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계획하라. 가치평가에 초점을 둬라. 구매력이 양극화될 것을 예측하라. 부동산 투자액과 기간을 효율적으로 하라.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을 예상하라. 부동산 투자 시 단독주택과 단독투자와 공동투자를 병행하라.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벌면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오늘은 미니 세미나로 부동산 투자의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설 연휴 끝나시고 나서 매주 이제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는데 설 연휴 기간에 21일 연휴 토요일은 세미나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죠. 네네. 그 다음 주 23일 날 월요일 날 세미나가 시작돼서 매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 꾸준히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 네. 장소도 또 이쪽 방송을 하고 있는 알텐 교육원하고 또 논현동에서 두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많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10계명 중에 시간 관계상 3가지밖에 전달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아쉬움이 좀 남으시죠? 이런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석하셔서 또 알찬 내용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공부해서 부동산을 좀 올바르게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저희가 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하순 대표님과 함께 이 주택 임대소득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주택을 내가 지금 하나 있는데, 2개 있는데, 한 개 더 사면 어떡하지?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작은 걸 사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 3개 사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자, 첫 번째 거는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이제 소규모 주택 임대차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분리과세.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빠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소득 그 결정액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법에 대한 그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를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부분도 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임대소득만에 있는 사업자 등록 의무 제외.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게 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요거를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정전에 있던 법은 1주택자는 비과세를 해주고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부터 월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2주택자 이상부터는 월세를 과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까지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계산 방법을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예를 들자면 10억에 대한 내가 전세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억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60%를 합니다. 그러면 7, 6에 40이 4억 2천에 대해서 2.9%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가지고 사업소득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3주택자 이상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개정이 된 걸로 보셨을 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 기준을 잡고 봤을 때 14년에서 16년까지 3년간은요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비과세를 해줍니다. 원래 원주택은 이제 비과세고 2주택이랑 3주택은 비과세를 다 해주고요. 17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 이런 소득분에 있어서 분리과세는 무엇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따로 개별
그 퍼센트지를 곱해서 따로 계산을 하는 걸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리과세 산출 계산 방법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입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천만 원이다. 연수익이 2천만 원 이하니까 네. 2천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260이 1,200만 원을 빼게 돼요. 비용 처리를 영수증이 있던 없던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 굉장히 그렇군요. 큰 혜택이에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800만 원인데 아주 크게 보실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종합소득 금액 그러니까 연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반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400만 원 공제를 또 해줍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420. 이게 원래는요, 그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던 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안대로 돌아간 거예요. 유리하게 된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래서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400을 가지고 단일과세 14%의 단일과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소득에 대한 계산을 보게 되면 주택에 대해서 자. 부부 세금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종합소득세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부부가 2천만 원씩. 각자 2천만 원씩 하게 되면 월세로는 166만 원씩을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세금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과세로 주택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가는 소득 문제도 소득 같은 경우도 사실은 166만 원꼴로 종합소득세를 하게 되면 각자 320만 원씩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가져가는 종합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그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그렇게 되면은 둘이 합쳐갖고 740만 원이죠. 자, 740만 원이면 세금도 아끼면서 서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비도 충분히 나오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월세 투자를 하시다 보면 현실적으로 한 80만 원 월세를 받다 보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한 40만 원 정도는 이자가 나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둘이 합쳐갖고 한 32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 계산에다가 80만 원씩 계산해서 나머지 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투자를 하실 때 굳이 월세가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14억 5천까지 전세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이것이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이하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계산해드렸던 그 14억 5천에서 마이너스 3억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60%를 곱해서 2.9% 정기예금 이자를 하게 되면 2천만 원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9%는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우리 예금 이자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올라가기엔 조금 역부족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14억 5천까지 전세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공시 가격 3억 이하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신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신고 제외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한 2억 5천대 주택을 사시게 되면 보통 한 1억 정도에 잡혀요. 근데 본인 주택이 보통 한 6억에서 7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보통 한 3억 정도나 4억 정도의 공시가격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더하기 한 3개, 4개만 하더라도 합쳐서 7억 이상이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세도 안 내게 되고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투자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재산세도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축을 하셔갖고 취등록세 면제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소형주택을 투자를 하신 다음에 2천만 원 분리가서 혜택을 다 받고 나서 상가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주택 투자를 하시든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성향을 봤을 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파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그리고 또 이제 400만 원에 대해서 주택임대 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종합소득 세출이 더 작으면 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했을 때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분리과세 이 법이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계산이 총 수입에서 마이너스 60% 해가지고 이것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그 배우자라든가 본인 자신이 2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00까지 여기서 해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
그러니까 단일 세율 14%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수익이 많다. 그럼 마이너스 400은 안 받으면 돼요. 요거는. 예. 그 자체는 안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주택 임대업에 대한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범위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보시고서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예, 제가 봤을 때 요런 2월금 결손금 공제 범위 확대는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2월 결손금은 이제 경비 처리를 60% 해주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그 6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그 결손금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영수증이 있던 없던 인정을 해주니까. 네. 그런데 그 금액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예, 다시 들어왔네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네. 실제적으로, 자,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실제적으로 감가상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실이 나가지고 2, 3개월 정도 공실이 있고, 네. 그리고 금융비용이 있고,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금융비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결손금으로 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월세 수입이 4천인데, 2천만 원 융자이자 냈고, 두 달은 어떻게 해서 4천만 원, 이렇게 경비 처리를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주는데, 아주 간편장부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감가상각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갖고 이거를 결손 처리를 받게 되면, 이 주택의 매입 가격이 줄어듭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게 이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좀 좋게 바뀐 거죠. 유한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 사업자 등록 의무 제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요. 사업자 등록을 의무를 이제 제외했다. 이건 뭐예요? 분리과세자는 아까 2천만 원 이하짜리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와우, 2천만 원 이하니까 나는 주택이 20개인데 사업자 등록 이제 의무 안 해도 돼. 해갖고 안 하시는 그 순간에 종부세가 나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는 당연히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가 2016년까지는 지금 제외가 되지만 14억 5천에 해놓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시게 되면 어찌 됐던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투자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전세해도 되나요? 월세가 안 나가도 전세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넣고 14억 5천까지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안 할래요 하면 취득세 나가는 거죠. 재산세 나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까지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도 되지만 안 내는 순간에 손해보는 게 더 많다. 네. 세금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뭐 한두 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보자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방송이니까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막 바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동산 세금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는 주택임대 사업자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미만으로 일단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준비를 하시고 부부 각자가 그 다음에 대출 이용을 할 때 연 1,000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되거든요.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셔서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상가투자나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투자로 옮겨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요. 제 주종목의 상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공실이 났을 때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네. 실제적으로 요즘에 싸게 나오는 상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억에 사셔가지고 5천에 한 250만 원 꾸준히 받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끔 가다가 지역에
게 지방 같은데 이제 도시계획 하는 곳에 도시계획이 이제 막 되는 곳은 투자했다가 차익을 날 수 있는데 옆에 도시가 더 생기면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람 투자를 한 거라고 보셔가지고 잽싸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상가 투자를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에 수요자의 레벨업이 앞으로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앞으로 2015년부터 3월부터 이주 세대가 있는데 이주 세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는 그 시점에 그 주변에 그 모든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초토화되고 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쭉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시고요. 구멍이 더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 수요로 인해 갖고 강남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더 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차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제자리 났을 때 올라간 거품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다시 뭔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송파구처럼 네. 제2롯데월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한전부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주택이 너무 부족해갖고 다시 재입주를 하더라도 그래도 수요자가 넘쳐나는 그런 구멍나지 않는 곳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주택도 그건 똑같아요. 전부 다 투자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주택을 투자를 한 나머지를 세금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나머지를 투자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중이다 보니까요. 네. 들을 말씀이 되게 많아요. 세테크 할 게. 근데 이제 네. 너무 바쁘게 지금 전달 좀 해드려야 하다 보니까 네. 자세히 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님,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네. 조금 더 이 세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가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5년 있다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나는 이걸 가지고 5년 동안 가져가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이 5년 있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는데 그분들이 보통 퇴직금 3억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7%의 수익을 보게 돼요. 5년 후에. 네. 지금은 한 5%대 후반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지금 그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5년 있다 사시는 분들은 4%대 산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살 때. 네. 그럼 남아있는 3%는 나의 차익으로 남는데 개발 베이스가 있게 되면 차익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턱걸이에 딱 걸려 계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퇴직 세대들은 준비만 하면 행복한 세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도쿄 같은 곳은요. 지금 수십억을 넣어야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 적은 돈 갖고 중심 상업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 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절대로.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내가 사가지고 이게 차익이 날 수 있을까? 누가 살까? 살 사람이요. 16년, 이제 17년, 18년 해갖고 5년 후에 되게 되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마침 주택임대 사업자가 5년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놓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도 하지만 현명한 투자다. 왜? 16년, 5년 있다가 나는 프리하게 던져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후부터라 그래서 2년 후부터 하신 분들은 그때 가갖고 더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말고도 지금 왜 임대사업자를 내고 나는 그냥 사업자 내고 싶어요. 세무서 가면은 법안이 없어요. 예, 그 받아줄 게 없어요. 네. 주택은 무조건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2년 비과세 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현명하게 지금 투자를 하셔서 그 세테크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득세 면제도 받으시고 이런 걸 다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시면 세미나 때 오시면 개인별로 다 맞춰드려요. 네. 개인별로 맞춰드리니까 저는요 지금 아파트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주택을 사는데 이런 점이 비과세입니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주택수에 세법상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는 주택수가 6개, 7개인데 비과세 물건 하나에다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세법상으로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주택 하나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가시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 네네.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라고 했더니
내가 갖고 있은 지 둘 다 한 5년 이상 지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개 주택을 오래도록 가져갔는데 네. 여기는 한 3억이 남았고 여기는 한 2억이 남았어요. 그럼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지역 부동산에서 이제 네. 말씀들 하세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요. 지금 어느 때부터 비과세가 되냐면 이게 더 많이 남았으니까 얘를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얘를 비과세 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전화하면 하나 주택임대 사업자 내면 이거 비과세 받는 거 맞나요? 그럼 질문 자체가 맞는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것을 내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그 순간부터 얘가 매도 타이밍 때부터 비과세예요. 네. 그럼 그동안에 벌었던 2억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거 좀 이게 주의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냐서 후회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매입인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요걸 갖다가 부담부 중여를 또 잘못하시게 되면 7억짜리인데 전세가 6억이니까 난 산지 5천만 원에 샀는데 10년 있었더니 7억이 됐다. 이제 부동산에서 증여하라 그런다.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6억 전세니까 1억이니까 자재분에 대한 5천만 원 정도 공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450만 원만 내게 되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증여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벌어들인 거 양도세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두 가지예요. 처음에 샀을 때 7억짜리는 괜찮습니다. 예, 6억의 전세 끼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억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450만 원 미리 내면 10% 할인되니까 네. 내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기존부터 사고 있던 건데 법이 넉넉지가 않죠. 이런 걸 빠져나갈 리가 없죠. 네, 네. 이거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셔가지고 부담부 중에가 두 가지인데 요렇게 기존 물건을 잘못하셔갖고 양도세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요런 것도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주택임대 사업자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주택을 사시게 되면 이전에 했던, 이후에 했던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후부터 2년 거주가 돼야 비과세 물건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상가는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최대한 지금 바쁘게 알려드리는 데까지 했는데, 그렇게 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욱 높아지다 보니까요. 이 주택임대소득법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또 더 알찬 내용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환 대표님과 신하선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2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이니빌딩 3층입니다.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미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요. 장소가 바뀌죠.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10층 RTN 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가 또 이제 무료 세미나 진행되면서 2015년을 위한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여러분께 또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미나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세미나를 이제 공부해서 공부로 끝나는 세미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이 공부라는 건 현실적으로 공부해서 나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와 함께 어떤 실질적인 투자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상황까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이런 또 변화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서 알찬 내용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좀 설특집으로 꾸며서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채웠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